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 윤정도 대표와 함께 국내 경제 상황 점검하고 투자 전략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신데 예. 참 이거 오늘 울고 싶네요. 알파벳이 9%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도 급락을 했고요. 이런 영향까지 겹치다 보니까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포 심리가 많이 앞서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먼저 결론을 내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그 시장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 쪽의 시가총액 3위 기업이 알파벳입니다. 네. 구글의 모회사인데 이 알파벳의 하루 하락률이 9%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의 나스닥 지수도 2%대 급락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오래간만에 그 시간의 선물이 1% 수준의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굉장히 어렵게 출발이 된 데다가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그 부분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겹쳐진 부분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알파벳의 실적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까지 우려할 실적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상치는 뛰어넘었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클라우드 매출 부분이 성장성이 지난 분기에서는 28%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 분기에 이제 그 정도 수준 혹은 그 이상 나올 걸로 기대를 했는데 22% 수준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MS사 비교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만 네. 알파벳만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그 MS사 같은 경우가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2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2위인데 MS사는 새벽에 3% 강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실적이 나왔고 예상치를 똑같이 넘겼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반도체 쪽도 놓고 봐야 되는데 네. 클라우드 매출 부분이 예상치를 좀 웃돌아줬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글로벌 시가총액 2위 기업과 4위 기업 또 미국의 2위 기업과 3위 기업인데 한쪽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쪽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클라우드 쪽만 매출이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전체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500개 기업 중에 지금 현재 한 25% 정도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에 81%의 기업이 예상치를 전부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만큼 지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경제 지표가 그만큼 긍정적으로 개선돼 있고 그 영향력 부분이 계속 확대돼서 일단 기업 실적도 좋게 나왔다. 그래서 그 월봉 차트를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월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MS사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 부분에 7월 달 그 꼬리가 좀 달려 있는데 그게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눌린 상태에서 지금 고점 대비 한 6, 7%분이 안 빠져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 한 13% 밀려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알파벳도 지금 2021년까지 폭발적인 시세 나왔었고 지금 추세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인 반등 추세가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하반기에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도 한 13%또 코스닥 시장도 20% 이상. 근데 연초 대비해서는 두 시장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차트 하나 또 준비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 차트 보시면 글로벌 증시의 지금 위치가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3,000포인트 수준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지금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2,800 정도요. 우리나라 지수 2,890 이 정도 놓여져 있고 나머지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우리나라 지수 환산했을 때 3,600까지 간 게 지금 한 3,3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우크라이나 사태 부담 요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기도 지금 현재 3,000포인트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국내 증시만 유독 지금 뭐 굉장히 2,300도 이탈된 상황인데 그 이격 부분들을 보시면 전체 이제 그 지금 보이시는 선 차트 기준에서 이격 부분이 우리나라만 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뭐 주식시장 쭉 훑어봤을 때 이격은 항상 줄인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나머지 다른 국가들이 뭐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 증시가 쫓아 올라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뭐 2015년, 16년부터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2015년 뭐 12월 금리 인상 이후에 동조화돼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지금 묻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좋은 기회지 않느냐. 보여지는 쪽, 제대로 된 쪽만 제대로 가지고 가신다면. 그 뭐 지금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기준이 되겠죠. 그쪽을 제대로 가지고 가신다면 뭐 분명하게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좋은 수익을 연말까지 또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황 간단하게 봤고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상전으로 좀 번지는 양상이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시나리오별로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시장에서 벌써 이미 뭐 증권사나 뭐 여러 기관들 쪽에서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분석은 단기전으로 갈 거냐, 예. 아니면 이제 장기전 기준에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냐, 아니면 뭐 소극적으로만 개입할 거냐, 요렇게 나뉘어지는데요. 현재 금융시장은 뭐 오늘 미국장도 빠지고 뭐 일본도 빠지고 우리나라도 빠졌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예. 뭐 그런 이유가 일단 이스라엘 그 TA-35 지수 자체가요. 그 하마스와의 사태가 나기 전에 대략적으로 1830포인트였어요. 예. 근데 지금 뭐 1620포인트니까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당사국의 기준에서도 뭐 10% 수준이고, 그다음 첫 번째 충격 나왔을 때가 이제 1720, 한 6% 빠지고 난 이후의 흐름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 당사국도 영향을 안 받는 부분을 우리가 받을까. 다만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나리오별의 대응 전략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단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 그렇게 된다면 유가 부분도 100불 미만에서 움직일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란의 적극적인 개입이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유가 부분도 프리미엄이 꽤 많이 붙어서 뭐 150불까지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50불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일단 그 해상 쪽에서 물동량의 기준, 그 35%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유가가 150불 정도까지 치솟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 자체를 뭐 1.2% 정도 하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자체도 1% 이상으로 크게 잡힙니다. 다만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에요. 이란이 하마스의 뒷배라는 사실은 뭐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전쟁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때 벌어질 일 예측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 생각하고는 있어야 될 리스크 같거든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전 세계가 다 똑같아질 텐데 일단은 준비한 표 뭐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전으로 끝날 때와 그다음에 장기전으로 갔을 때 이란의 소극적 개입, 그다음에 적극적 개입. 그 영향력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상 포털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서 갖고 나온 거고요. 두 번째 표 보여드릴 부분은 요거는 이제 뭐 시중에 이렇게 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 좀 정리를 한 건데 일단은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정책을 좀 아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는 그런 해석은 일단 그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민주당 정부에서는 2015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거기에 러시아, 중국까지 7개 국가가 2015년 6월에 핵협상을 타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뭐 우호 정책으로 갔는데 공화당 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파기를 했죠. 그리고 자금 동결 바로 시키고.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스라엘전이 불거진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자금 풀어주니까
바로 그냥 뭐 무기 사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자금 지원해 준 거 아니냐 혹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 쪽에서 다시 자금은 동결했습니다만 그 지금의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아직까지는 뭐 민주당이 정부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정부가 민주당 쪽이니까 아직까지는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런 요인 바탕으로 해서는 뭐 크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갈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그래서 좀 본 부분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진짜로 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지금 저도 좀 웃고는 있지만 웃음기가 싹 사그라들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25%에서 3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에 사실 그 순환성의 흐름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계속 올려놨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또 금리를 좀 낮춰주면서 경기를 또 부양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경기가 좀 계속 좋은 상태에 뭐 유지되다가 나중에 대해서 부양책을 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가야 되는데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경기는 지금 상태에서 멈춰지거나 후퇴가 되고 공급자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웃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뭐 서방 국가들의 정책이라든가 또 미국의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뭐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터진 내용이기 때문에 확전 그리고 장기 또 이란의 적극 개입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얘기 계속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에 수입하는 원유가 10억 배럴입니다. 네. 배럴당 10달러가 오르면 100억 달러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에너지 가격에 미칠 영향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유가 얘기는 뭐 항상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방울도 안 쓰는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 가지고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바이유를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바이유 가지고 왔고 뭐 박스를 6개를 그려놨는데 일단은 먼저 이란 영향 먼저 보시면 지금 뭐 맨 오른쪽에 월봉 차트라서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만 맨 오른쪽 보시면요. 오히려 지금 유가는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도 뭐 80불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뭐 100불 또 100불 이상 그런 얘기하고는 사실은 좀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정도에서 잠깐 움직였었는데 그게 또 그 당시에 정점되고 밀려 내려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같은 경우는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란 얘기 빼고 전체 유가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진짜 유가가 100불을 만약에 넘길 때 문제가 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이제 또 우리가 수입할 때 기준에서 원화가 약세를 띠니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뭐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는 부분은 일단 그 S&P 500 지수의 강세 부분이 연출되고 있을 때 유가의 강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서 유가가 강세를 띈다라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유가가 10불 미만에도 있었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뭐 중국의 영향으로 진짜 글로벌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또 엄청난 랠리. 뭐 국내 증시도 512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갔으니까요. 그런 랠리 때 12불 하던 유가가 100불을 넘겼습니다. 근데 전혀 뭐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뭐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2번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예. 이때 기준이 이제 양적 완화죠. 예. 그래서 뭐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로 뭐 자금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시중에 넣어줬을 때의 기준인데 이때 당시에 유가는 110불이었습니다. 사실. 그 110불대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때는 뭐 사실상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서의 그런보다는 유동성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들이 많은데 유가가 그러면 110불이면 좀 악영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가가 그대로 멈춰 있었던 상황에서 110불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안 줬어요. 그럼 그 당시에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수요도 안 좋았는데 유가가 110불 했던 부분은 그 당시 기준에 지금과는 반대로 달러가 약세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약세. 그러니까 달러 부분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엔화 대비해서 너무 약세를 띄다 보니까 그 달러 인덱스 자체도 너무 무너지다 보니까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리터를 판다 했을 때 예전에는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는데 1달러에 1리터 똑같이 팔았을 때 달러가 약세를 띄고 있을 때는 뭐 빵을 반 정도뿐이 못 사 먹다 보니 그 당시 기준에 그냥 110불을 고정으로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 흐름 보시면 3번 흐름 보시면 유가 급락을 합니다. 예. 이때는 뭐냐면 버냉키 의장이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죠. 그래서 테이퍼링을 단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4년부터 긴축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에서 달러 강세를 띈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역시나 실물 경기에 미친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흐름에서는 실질 금리를 2015년 12월부터 올리고 경기도 살아나주고 지표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유가의 강세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가의 방향성들이 뭐 여러 이슈에 따라서 뭐 급등락이 여러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사실상 전혀 뭐 제 입장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21년도에 원래 긴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을 오히려 대통령 선거 끝나고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자금을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뿌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영향으로 이제 그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 영향 부분 돈을 더 뿌려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표가 살아나주고 그 지표가 살아나면서 실질적인 수요들이 늘어나서 유가의 강세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치를 유럽이나 일본이 넘길 수 있었던 것처럼 유가의 강세 부분은 앞으로도 100불을 넘기더라도 수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건 없다. 오히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두바이 움직임하고 S&P 움직임이 상당히 좀 유사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데일리 시황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네. 매일매일 시황을 이야기하다 보니 소수 의견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얘기 나오면 막 100불 넘기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심해질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수요에 의한 뭐 유가 강세라든가 상품 가격 강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괜찮다는 뜻이니까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예, 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갔다가 예, 예. 뭐 헤지펀드 거물 한마디에 다시 떨어졌어요.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건 분명합니다. 이번 해프닝을 보면서 예. 우선은 시장의 공포가 만연해 있고 또 엄청난 미국 부채, 뭐 재정 적자 이게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채권금리하고 기준금리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일리 시황 쪽으로 우리가 모든 걸 풀어가는 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서글프거든요. 정보의 뭐 홍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채권금리도 멀찌감치 놓고 보면은 지금 기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릴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매도 물량에 대한 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산의 부분은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이제 오르는 부분이 채권이 하락하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렇죠. 채권 가격이 금리가 오르는 오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때린 부분은 채권의 공매도를 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채권 가격이 내려간 건데 그럼 그 당시 기준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사실 지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그래서 뭐 실업률, 뭐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 그다음에 뭐 최근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뭐 신규 주택 판매, 기존 주택 판매, ISM 제조업 지수 모든 지표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사실은 형성돼 있어요. 물론 이게 유동성의 힘이었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이제 긍정적이다 보니까 금리를 올려서 정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준 부분.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뭐 2006년 6월 마지막 올렸던 5.25%보다도 높은 5.5%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채권이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채권에서도 손실이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기준금리가 올라갔다는 거는 어찌됐건 예금금리도 일정 범위 올라서죠. 예.
그러다 보면 채권을 투자하는 것보다 예금을 해둬도 비슷한 금리거나 조금 더 높다면 예금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지표가 좋고 지표가 좋음으로써 금리를 올렸고 그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 5.5까지 올라오다 보니 5.5까지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예상에 이제 공매도를 채권에 한 거고, 지금 범위에서는 이 5.5라는 금리가 사실은 2006년 6월 마지막 그 당시 금리 인상했을 때 5.25를 넘긴 거거든요. 근데 역대적으로 금리는 고점에서부터, 예전 금리 굉장히 높았잖아요. 고점에서부터 계속 낮아져 오고, 고점 맞습니다. 자체 낮아지고, 또 저점은 계속 또 같이 낮아져서 제로금리까지 온 건데, 그 부분에 이제 5.5에서 더 올릴까? 긴축을 더 할 수 있을까? 지표는 좋은 건 맞는데, 여기서 올려봐야 한두 차례? 이 정도 생각에 정리만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금리를 내리거나 지금 당장 뭐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전체 시장이 그렇다면은 오히려 채권 매수를 강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청산만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지금의 금리나 이런 우호적인 경제 환경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준은 말씀 주신 재정 적자의 부분인데, 외환 보유고 상위 10개 국가, 그 10개 국가에 실질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상위에 있죠. 1, 2위에 놓여져 있는데, 미국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고 표현하지만 달러는 채권을 찍어서 채권을 팔아서 먹고 사는 국가인데, 네. 그것을 중국과 일본이 지금 8개월, 그러니까 8월 달까지 제가 데이터를 보고 왔는데요. 8개월 동안은 소폭의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야, 미국의 국채를 다 갖다 파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채 가격이 내려간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수십 년 동안 계속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나 일본이, 또 사우디가, 또 스위스가, 대만이, 또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면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거는 뭐 전혀 가능성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재정 적자 부분과 함께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해서 뭐 이번에 전쟁 비용을 조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나 중국 쪽이 안 사주니까 국채가 내려간다는 그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공매도 청산 부분은 오히려 뭐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그때 당시 공매도했던 부분도 경제가 좋다라고 해석해서 그렇게 잡혔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차트 역시 가지고 나왔는데, 예. 채권금리 10월물 차트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2년물, 5월물, 7월물, 10월물, 30년물을 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공매도 한 거는 이제 30년물이고요, 사실은.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10년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예전에는 상상을 초월했죠. 그리고 7%까지 뭐 채권금리가 올라설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도 그렇게 7%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관계가 놓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연준 쪽에서도 7%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뭐 뉘앙스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그 5.25 기준금리 기준으로 5.25포인트, 그 5.25% 그 기준 넘어선 요 자리에서는 이젠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준금리표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요 기준금리표 한번 나중에 한번 쭉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기준금리 하고 S&P 500 지수 로그 차트로 갖고 왔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은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역으로 와, 금리 올리니까 이거 뭐 조정받을 거다 하는데, 요번에만 좀 조정이 일부 있었죠. 왜냐하면 21년도에 긴축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2조 달러를 뭐 경기부양책으로 대통령 당선되신 그 기준에, 지금 기준에 이제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2조 달러를 그때 경기부양책으로 뿌렸기 때문에 21년도에는 뭐 파월 의장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매파가 아닌 비둘기파 기준이었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뭐 정상적으로 금리를 다 조정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시장 지수도 사실상 나쁘지 않습니다. 뭐 유럽이나 일본은 뭐 사상치도 뚫었고, 뭐 미국 쪽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논하실 때 저는 이제 항상 뭐 강의 나가거나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경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금리를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뭐 금리 언제 내려줘요라는 말씀하시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급락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정확히 서브프라임 때문에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먼이 터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 제로금리로 다시 왔는데, 그때 폭락 부분은 제로금리에서부터 다시 이제 돌릴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순간은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좀 발을 빼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달러 얘기 지금 간단히 하셨습니다만 강달러 기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라는 게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고 뭐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환율 전망, 대표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환율 자체도 당연히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자체가 우리나라만 평가절하가 된다거나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기준은 이제 강달러 기준인데 사실상 그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 정부 이 양당 체제인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대부분이 강달러 기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클린턴 대통령 때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초기에 좀 힘들었습니다만 나중에 뭐 강달러로 돌리는 흐름 그리고 지금의 기준도 굉장한 강달러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정책적으로 좀 강달러를 민주당이 선호하고 공화당이 좀 약달러를 선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에 대한 지수 환산 지표인 거죠. 그 6개 통화가 유로화 그리고 파운드화, 엔화,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 스웨덴 화폐인데 이 6개 화폐에 대해서 GDP 비중으로 이걸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을 대단하게 보지만 유럽이나 영국은 뭐 유로와 파운드화의 기준에서는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강달러다 약달러다의 기준은 엔화 대비해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번 그 달러 대비 평가 절하 전 세계적인 화폐 뭐 그중에 중요한 화폐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엔화가요 21년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납니다. 네. 41%, 46% 그리고 유로와 파운드화가 지금 뭐 제가 지표 부분은 중간 범위를 잘라서 갖고 온 건데 실질적인 고점과 저점까지 완전하게 잡으면 마찬가지로 20%대예요. 우리나라도 25%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엔화만 유독 상대적으로 엄청난 약세. 그리고 기존의 그 리먼 브러스 사태 터졌을 때 그때는 이제 약달러 기조로 갔잖아요. 예. 안전자산이 엔화라고 얘기를 표현했는데 그때 엔화의 그 절상률이 지금하고 반대의 급부입니다. 그러니까 엔화 대비 달러의 절하율이 그때 당시에 반토막. 그러니까 1달러에 150엔 하던 것이 1달러에 75엔까지. 굉장히 달러가 약세를 띄고 엔화 강세를 띄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그 달러 인덱스 강세 부분이 21년부터 지속돼 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체적인 경제 동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고 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린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유가 가격 자체도 결제통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 아직까지도 제 생각에는 100%를 넘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2007년 당시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있다 보니 화폐 가치가 훼손되고 금융시장의 지표도 다 올라가 있는데 사실 유가만 100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강달러 기조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하나 또 잘못 알려진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띈다 이런 주장이 조금씩 있어요.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매년 뭐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1년에 8번 다 25bp씩 올렸는데 그 당시 기준에 처음에는 강달러로 가다가요. 나중에는 오히려 약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원화가 2007년도에 900원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과 비슷하게 금리를 5.25까지 올리는 그 과정에서 달러는 약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데일리 시황에서 간단하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전체 그림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강달러 기조가 그래서 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강달러라는 거는 달러 인덱스 기준의
엔화 대비해서의 기준이 크기 때문에 강달러든 약달러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세밀하게 보는 것도 오히려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일반 시청자분들은 피곤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은 그냥 뭐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달러는 통화 바스켓 속에 들어있는 화폐 중에 엔화가 유독 약세를 보이면서 나타나는 예. 상대적 착시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의 사실상의 관계죠. 그러니까 리먼 터졌을 때에도 엔화가 꼭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달러의 약세 기조에 다른 쪽 기준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엔화에 대해서만 그 당시에는 약세, 지금은 엔화에 대해서만 상대적인 강세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설명이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미국 경제를 생각하면 내년 대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이 상당히 좀 결이 다르니까요.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표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말씀드릴 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요즘에는 뭐 정보가 굉장히 많아서 시청자분들도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 안 맞는 정보인지 좀 혼란스러우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놓고 보여드리는 거를 좀 저의 일상에서의 한 부분으로 축을 잡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표를 또 만들어 왔습니다. 예. 표 보시면은 예.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 쪽의 일반적인 정책입니다. 일반적인 정책인데 뭐 외교 정책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당장 이제 중동 문제가 불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뭐 간단하게 보시면 일단 공화당 쪽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남들하고 어우러지기 싫다. 오히려 뭐 예를 든다면 유럽 쪽도 뭐 영원한 아군이 아니다. 여기도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주한미군에 대한 또 미군에 대한 방위세를 내라. 뭐 이런 쪽이 이제 공화당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중동 쪽하고의 유화 관계도 있지만 러시아하고는 또 중국하고는 또 부딪히는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쪽은 아우러서 가려는 흐름이 많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쪽도 그렇고 뭐 유럽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이런 기준인데 극명한 차이는 이렇게 납니다. 어떻게 나냐면 공화당 정부 때의 정책이 대외 정책, 외교 정책에서 표출되는 부분이 방산과 전통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 때 걸프전과 이라크전이 나죠. 그렇게 되면서 원유 시장을 장악하고 거기서 사용됐던 무기를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정책 부분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나머지 뭐 의료나 이런 부분도 다 보셔야 되고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도 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전 때문에 내년 대선에 대해서 조금 더 앞당겨져서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5%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공화당 쪽의 무게감이 좀 실린다. 그럼 지금부터 뭐 방산, 뭐 전통에너지, 전통의학 이런 걸 지금부터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굉장히 강세를 띄었던 업종. 예를 든다면 원래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은 뭐 IT 강세는 뭐 당연한 기준인데 친환경 부분에서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유독 전기차 부분으로 뭐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20년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2020년, 2021년에 16배가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미국도 전기차 보조금이 낮아지고 중국, 뭐 유럽, 우리나라, 일본 전기차 보조금이 눈치를 싹 보면서 낮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탄소세에 대해서도 조금 눈치 보면서 야, 이거 좀 줄어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이제 테슬라도 21년 11월 고점 대비 75%가 밀렸어요.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반등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센 반등은 아니고 절반 돌렸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종군은
너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많이 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의 대선을, 미국 대선을 보고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고 들여다본다면 벌써부터 뭐 선침해 전략을 가져간다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저는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2차 전지 안 갖고 계시리라 판단을 하는데, 혹시라도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줄여야 되는 게 옳다라고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하고 이제 조금 한두 달 뭐 비슷하게 강세를 띠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이후에 테슬라는 주가 조정이 나오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전기차 완성차가 못 가는데도 LG에너지솔루션이 강세를 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실적의 내용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